유라시아의 인류는 수레바퀴를 발명한 이래 수천 년에 걸쳐서 우마차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를 기점으로 가축의 힘을 기계 동력으로 대신하는 자동차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자동차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서 사용된 우마차를 완전히 대체하며 현대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등장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기술적인 미비함으로 인해 일반에 보급되지는 못했고 그저 어느 괴짜 장교가 벌인 흥미로운 실험 정도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이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던 그 차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초의 자동차는 무려 18세기인 1770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마차가 육상교통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해상교통은 당연히 범선이 주류였고요. 문화적으로는 로코코 시대에서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시기는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의 특허가 막 출원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705년 토머스 뉴커먼이 개발한 최초의 증기기관은 1769년 제임스 와트의 개량으로 효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18에서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부실을 당기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군대에서도 사용해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인류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니콜라 조셉 퀴뇨입니다. 프랑스 육군의 포병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던 퀴뇨는 증기기관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증기기관이 포병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당시 프랑스 포병대는 7년 전쟁을 이후로 화포 운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 바티스트 그리보발의 화포 개혁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대포는 제작한 곳에 따라서 구경도 크기도 무게도 모두 제각각이었던 반면 그리보발의 화포 개혁은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대포는 물론 포차와 탄약차, 견인용 마차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통일된 규격으로 제식화하고 야전에서 운용하기 용이한 야포의 개념을 제시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보발의 화포 개혁은 훗날 나폴레옹이 포병의 효율적 운용으로 맹활약을 하게 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던 프랑스 포병대였지만 화포를 운반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말의 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보발의 야포 체계에서는 이동 시에는 말의 힘을 이용하고 전투 시에는 말과 포차를 분리해 전투에 임했습니다. 각각의 야포는 규격에 따라서 8명에서 15명의 포병 그리고 한 마리에서 2마리 정도의 말이 배치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포를 운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규격화와 경량화를 실현했음에도 규격에 따라 포차 무게만 약 660kg에서 994kg에 포신 무게까지 더해지면 가장 가벼운 4파운드 직사포의 중량은 약 950kg, 가장 무거운 12파운드 직사포는 무려 1980kg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빠른 기동성을 중시하는 6파운더 이하의 경량포에 한정해서 포병대가 6에서 8마리 정도의 말에 탄 채로 포를 견인하는 기마포병의 개념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자주포 개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말은 예나 지금이나 물자 소비도 많고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크기도 힘도 성격도 제각각인데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동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병참 능력자를 골치 아프게 한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들을 기계로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물과 석탄만 때맞춰 보충해주면 지치지 않고 동력을 제공하는 증기기관은 골치 아픈 말들을 대체함으로써 포병 운용에 또 한 번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760년대 후반 퀴뇨는 포병의 기계화라는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770년 퀴뇨는 드디어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한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퀴뇨가 개발한 증기자동차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인 카를 벤츠의 페이턴트 모터바겐보다 116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올해를 기준으로 254년이나 된 자동차입니다. 퀴뇨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증기기관을 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차체는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인 3륜 진마차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동력을 공급하는 보일러와 2기통 증기기관을 앞바퀴에 달고 동력을 앞바퀴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차체의 앞쪽과 뒤쪽은 관절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방향전환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방향전환도 앞바퀴로 수행했으니 기술적으로는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의 전륜구동 자동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성인 남성 4명이 탑승한 상태로도 주행할 수 있어서 이동 중 포병대원들의 피로도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770년 퀴뇨는 이 자동차에 성인 4명을 태우고 파리 시내에서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괴상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는 이 마필 없이 움직이는 기이한 수레는 비록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느린 시속 4km 정도에 불과했으나 말도 없이 수레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본 파리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퀴뇨의 실험은 꽤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퀴뇨의 혁신적인 작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먼저 조향 성능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증기기관과 보일러가 통째로 앞바퀴에 달려있었던 탓에 무게중심이 앞바퀴 쪽에 크게 쏠려 있었고 이것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비틀어야 해서 방향 전환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바퀴에 쏠린 무게중심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퀴뇨의 증기전차는 평탄한 도로에서는 운행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쪽에 쏠린 무게 그리고 당시 증기기관의 떨어지는 성능으로 인해 경사로를 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전쟁 무기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었는데요. 이 지형이 나쁜 전장에서는 병사들이 대포와 함께 이 기계 덩어리마저 운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유럽은 대도시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수시로 비가 내려서 진창길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효율이 좋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개량되었다곤 하지만 당시의 증기기관은 운송수단의 엔진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효율이 좋지 못해서 예상과 달리 많은 물과 석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문제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동장치였는데요.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제동장치가 없었습니다. 퀴뇨는 파리 시내에서 시운전을 하던 중 목적지 앞의 사거리에서 앞선 이유로 방향전환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겠지만 제동장치가 없었던 퀴뇨 자동차는 그대로 돌진, 인근의 민가 담장과 충돌해서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까지 내고 맙니다. 퀴뇨가 벌인 기이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루이 15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루이 15세 또한 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퀴뇨의 실험을 아주 기이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적어도 군인으로서 포병 운용의 혁신을 이룩하고자 했던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의지를 높이 샀다고 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루이 15세는 퀴뇨에게 600리브르의 상금을 수여하고 그 공을 제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프랑스 혁명 이후 퀴뇨의 증기정차에 관심을 가진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는데요. 포병장교로 근무하면서 커리어를 시작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퀴뇨의 증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벨기에로 망명해 있었던 퀴뇨를 파리로 불러들여 도입을 검토하려 했지만 혁명 이후 끊이지 않는 전쟁과 내부 분열 등으로 프랑스의 정세가 또다시 어지러워지면서 유야무야 되었다고 합니다. 퀴뇨의 증기자동차는 만들어진 지 벌써 2세기가 훌쩍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파리 공예박물관에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